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4월 15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순간인데요. 파란만장한 그런 총선 기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죠. 그런데 뭐 제가 2016년에 첫 지역구 선거를 나왔으니까요. 횟수로는 4년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 고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전공법으로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는 제 공부를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낙담하신 분도 많을 거고 걱정하신 분도 많을 텐데 저희가 노원 가불병이 선구가 3개 있거든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이제 제가 이제 노원병에 있고 갑에 이노근 전 의원님, 을에 이동섭 전 의원님 이렇게 계시는데 원래 노원은 한 동네라 가지고 대충 정치 성향이 비슷해요. 원래 노원병이 조금 더 힘듭니다. 보수한테. 여기가 이제 상계동 주공아파트단지랑 저 위에 임대아파트단지가 있어가지고 보수세가 좀 약한 곳이거든요. 노원병보다 을이나 갑이 조금 상황이 나은데 제가 이번에 득표율 기준으로 한 5, 6%, 6, 7% 이렇게 노원 갑이나 을보다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뭐 사실 그 두 분의 전직 의원보다 그분들은 전직 의원이고 저는 아직까지 낙선 경험만 있는 사람인데 어떤 것들이 그럼 지지층이 달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전 선거를 하면서 체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그 전통적 보수층, 지지층이라는 것은 사실 노원 갑이나 을에 있는 분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노원 병에 조금 달랐던 거는 저랑 하태경 의원이 그동안 젊은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지지세가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노원역에서 유세하면서 항상 젊은 사람들과 재밌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보수정당의 미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봤을 때 결국은 젊은 유권자입니다.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 세대가 왜 그럼 지금의 성향을 띠게 되었느냐. 그 당시 보수 정권, 군사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그 반대 진영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잡다 보니까 집단적인 의식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보수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하고 각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 20대였던 그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되어가지고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진보 일색으로 바뀌어가느냐 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때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8년 전이죠. 민주화 운동 세대보다 이제 좀 하나 더 아래에 있는 70년대 학번 세대가 이제 그 주축이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보다 산업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를 주도했던 세력인 보수 진영에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세력에 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586 세대와 그 비슷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의 주역이 우리였어. 그 개개인이 무슨 뭐 정경들과 싸웠다. 아니 개개인이 뭐 민주화 운동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세대가 그 자체를 자신들의 성취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장 정치하면 한 40년 동안, 50년 동안 투표를 할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지금 자기들이 대변받고 있다 또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지지층을 만들어내느냐가 보수정당의 관건이 될 겁니다. 뭐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불공정이나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그들의 분노라는 것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내는 것이 답이다. 그게 이준석이 서울 뭐 도봉, 강북, 노원, 중랑 뭐 이런 곳에 있었던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비해 가지고 적게는 6%, 많게는 10%까지 더 표를 받았던 그 표가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낙선 인사 글을 올리면서 홍정욱 의원이 노원에서 딱 한 번 당선된 적이 있어요. 보수정당 노원병에서. 근데 그때 홍정욱 의원이 받았던 득표율이 43%. 그러니까 그때 홍정욱 의원은 낮은 투표율 속에서 젊은 세대의 그 외면이 이루어졌던 2008년 총선이었거든요. 젊은 층의 외면 속에서 본인이 최대한 전통적 지지층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홍정욱 의원이 당선됐던 건데
제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은 그보다 한 1.1% 이렇게 올랐고, 그러니까 44 이렇게 올랐고, 그 당시 절대 득표율보다 한 10,000표 정도 더 나왔거든요. 10,000표면은 진짜 끌어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운동장에 사람 가득 채워놓고 뭐 한 1,000명, 2,000명 될 텐데 10,000표를 더 끌어내려면 그 운동장 몇 개만큼을 제가 걸어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설득하고 마음을 돌려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 일반적인 지상전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상시에 그 젊은 세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럼 뭐 젊은 세대를 만나가지고 하나하나씩 공약을 말하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김성환 그 후보와 토론하면서 나왔던 토론 영상 같은 것들 가장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 유권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층이 20대 대학생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저한테 영상을 보고, 아, 원래 자기는 보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이준석 씨를 뽑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변화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유권자들은 대신 맹목적으로 우리를 추종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가치 이론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의 동지였지 아니면 산업화의 동지였지라는 의식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보수를 욕하고, 조국을 탄핵할 때는, 조국을 쫓아내려고 할 때는 조국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전략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마지막 방법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 투자를 해온 것이고,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은 다음 선거 때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성과가 있으면은 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양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토론이라는 걸 하면서 네 의견을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라, 대신 싸가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보통 요구를 하죠. 네. 그런 어떤 복잡한 조건 하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선거 유세를 띄는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는 양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후드티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네? 이걸 보면서 이걸 제가 입고 선거 유세장에 나가고 아니면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할 때는 이미 제 머릿속엔 예측되는 반응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첫째로, 아니 안 그래도 어려 보이는데 너무 어린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뽑지 않을까. 그거 이상으로 제가 노렸던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달라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보면은 젊은 층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따로 존재해요. 예전에는 2012년대 이럴 때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유행을 시켰었어요. 그 소통이라는 거는 뭐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 트위터로 뭐 댓글 달아주면서 하면은 와, 박원순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하기도 하고, 내 말에 대답도 해주네, 이런 정도로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보다 더 진화했어요. 단순히 SNS를 한다? SNS에 내 글에 답글을 달아준다? 이것만으로 소통이라 여기는 유권자들 많지 않아요. 그걸 넘어선 어떤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측면에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우선 각 잡으면 안 돼요. 네. 각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인들이 좀 나이 든 세대에서는 막걸리 정치라고 제가 비판을 하죠. 아무한테나 형님 그러고 막걸리 정치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랑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나와 정치인의 친교의 바로미터로 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유권자들 중에서는 나랑 내가 술을 권한 술을 받아 마시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 의견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와 높이를 맞추는 사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보수의 이제 정치인들이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수많은 낙선자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 만들어낸 그 수많은 낙선자들은 20대, 30대의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은
당장 닥쳐올 전당대회에서부터 엄청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바른미래당에서 제가 보궐선거 떨어지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어요. 당대표 선거죠. 당대표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시 손학규, 하태경, 이준석, 김영환 그리고 정운천 뭐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쪽 당원들이 더 많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소를 보냈어요. 바른정당 출신의 이준석이가 나가가지고 선거까지 낙선하고 나가가지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어? 아니면 당대표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당시 저랑 손학규 대표랑 하태경 의원 셋이서 득표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위원이 됐던 것이고 그거 하면서 이준석에게 정치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생겼죠. 제가 2018년 6월 13일 그 지방선거 이후에 낙선자 이준석의 상태로 2020년 4월 15일에 지금 선거를 어제 선거를 받아들였다면은 저는 노원, 도봉, 강북의 다른 후보들이 받는 평균치 이상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 최고위원회 안에서 그 당시 바른미래당이 젊은 세대를 향해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비전을 세우고 하태경 의원이랑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에서 엄청난 득표율로 승리를 이끌었고 저도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더 득표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3당 바른미래당에서가 아니라 더 큰 당에서 한번 대한민국의 2당 제1야당에서 그 씨앗을 한번 뿌려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진짜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면은 대한민국이 아마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요. 가끔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 싸우나라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마 제가 넘겨짚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영삼 키즈라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수한 낙선을 경험할 때 내적으로 무슨 고민을 했을까? 본인이 뭐 그것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고 본인이 더 다른 길들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노무현의 길을 걸었을 때 그거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그분을 쫓아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가지는 목표의식이라는 것들이 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정치이고 제가 그게 사라지게 되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정치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맛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험난한 길이 있어도 그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보면은 저는 할 거고 해낼 수 있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그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 제가 더 큰 결과물로 갚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